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모의고사 출제 담당 맡은 민석기라고 합니다. 자, 민법 문제 풀어볼 텐데요. 문제 난이도가 지금 실제 시험 난이도에 최대한 좀 접근하게 좀 해놨으니까 지금 5월 모의고사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점수 관리가 될 수 있게 운영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점수를 뭐 이렇게 60점, 70점 이상까지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50점대까지 지금 시기에는 50점대 정수까지는 좀 관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41번입니다.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3자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통정의 표시의 제3자 판단하실 때는 일단 가장매매 기준으로 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도,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등 한 사람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된다 해주시면 되고, 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 압류 전부 받은 사람들 다 해당된다고 일단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제 제3자랑 좀 다르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 압류하더라도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기억번에 보면은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나오죠. 자, 해제 제3자에서는 빠질 텐데 허위 표시의 제3자에서는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자, 앞선 게 가장매매가 아니라 허위 설정일 때에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가 아니라 설정을 또 다시 받아도 차이는 없어요. 양도 구조예요. 설정도 양도 구조니까 제3자에 해당이 된다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정답이 1번으로 나왔고요. 부가적으로 자,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일 때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자격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의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리을번은 엄밀히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기역 리을에서 구별되고 디귿번은 해당되지 않는 자로 확실하게 제거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1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2번입니다. 준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준법률행위를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일일이 외운다는 건 좀 사실 분량상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준법률행위를 찾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법률행위를 제거하고 남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번의 손자에 대한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자, 2번에 의사표시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자, 전부 다 단독행위 계열이고요. 채무이행의 최고는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의사의 통지로 분류되는 준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최고를 외우시는 방법보다는 우연히 외워지면 좋지만 법률행위들을 제거하고 남은 게 준법률행위일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서 정답 3번 해주시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4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가 되겠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를 했는데 허가를 받기로 하고 아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옳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자,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는 기본 사안이 허가를 아직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매매계약상의 등기청구권이나 대금청구권 같은 이런 권리들, 자, 이런 권리들이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허가를 받아야 생겨나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될 의무나 협력 청구권들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인정되는 권리 관계라는 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좀 일부 암기 사항은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협력 의무는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그 외에
뭐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든가 또는 뭐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다든가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암기사항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매매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의무는 없다. 그리고 협력 의무 관련된 권리 의무는 있다를 기본으로 챙겨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의무가 없는 의무죠.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벌써 진행해야 될 의무예요. 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자, 없는 의무가 있을 때까지 있는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의무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부터 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니은번에 계약상 권리 의무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을 이유로는 해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자, 허가구역에서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만 가능하다.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들은 없는 거니까 계약상 의무를 이유로 하는 어떤 행동도 안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약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게 안 되겠습니다. 자, 확정적으로 만약에 무효가 되면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이 아직 용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을번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데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는데 자, 기역번, 리을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니은번도 자, 계약상 의무들을 이유로는 어떤 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를 기본으로 하고 자, 디귿번은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 문제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 리을 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 문제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용도로 정확하게 좀 접근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44번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문제인 거고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효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뭐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됐을 수 있으니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지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일종의 단속 규정 위반입니다. 자, 무효도 아니고요. 자, 무허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 그게 국가의 규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임대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니고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 과징금이 나온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유효인 거니까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는 얘기할 수도 없겠죠. 자, 니은번에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이다. 자, 이게 소위 뭐 보험 사기라고도 하는 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인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되겠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될 거고 무효인 것도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은 성공보수 약정인데 자, 변호사들이 승소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는 것 있을 수 있는 거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갇혀 있는 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편취하려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민사 형사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자, 민사죠. 자, 민사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유효인 부분이에요. 아직도. 자, 그리고 리을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맞겠습니다. 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상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될 수 있고 지금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면 대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재판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을번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자, 무효가 될 수 있는 법률행위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45번 무건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건대리는 사례 출제가 좀 더 많아요. 저한테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그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무건대리에 대한 일부 추인이에요. 자, 일부 추인은 일종의 변경을 가한 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상대방한테도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추인을 할 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에 됐고,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면 2번부터 5번까지 읽지 않고 빨리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시험 운영상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무건대리행위를 추인했을 때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건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효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점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였던 것처럼 되는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의 무건대리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면 틀렸죠. 자,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본인이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그때는 추인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추인을 주장하지 못하는, 대항하지 못하는 현상 생길 거고요.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무건대리인의 상대방 계약 당시 대릴 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자, 철회는 하지 못합니다만 확답을 촉구,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촉구하는 건 할 수 있다. 자, 촉구, 최고, 그렇게 법에서는 구별 없이 좀 섞어서 쓰는 용어니까 촉구라고 써도 최고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최고는 선의하기 상대방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무건대리인과 무건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반 행위,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더라도 이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게 무건대리인의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그 법정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조심할 것은, 무건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다, 또 제3자의 기망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느낌적으로 읽으면은 뭔가 무건대리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부분이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5번까지 갔다면 좀 흔들리면서 시간을 뺏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1번에서 종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셨어야 됩니다. 네, 46번입니다. 자,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줬다면, 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중매매 문제는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구조를 그려놓습니다. 자,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다음에 다시 병에게 이중매매 했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무조건 무효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 이중매매 문제로 풀어야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제2매수인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가 맞죠. 그죠? 적극 가담이 없는 이중매매라면 유효한 거니까 등기를 먼저 받은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중매매는 무효 이중매매가 시험엔 사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1번에서 무효인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상단 제시문에 적극 가담이 없었다는 거 좀 신경 써서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은 제1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갑에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건 이건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테고, 자, 3번 지문부터 이제 적극 가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효 이중매매로 풀어야 되겠고, 자, 이 이중매매가 무효더라도 제1매수인은 병과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다만 이제 요 을과의 갑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 말소하는 방법으로 병의 등기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직접 말소는 안 되겠고, 자, 요 계약을 이용해서 대의 말소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4번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로 풀으라고 했고요. 이때 자,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자, 갑이 병에게라고 하려 그러면, 자, 갑에게 소유권이 이론적으로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무효가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 논리에 따라, 자,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질문. 만약 병이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매수하면서 배임행에 적극가담 들어갔죠. 자, 적극가담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무효가 될 거고 절대적 무효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알던 모르던 제2매수인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는데, 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1번, 2번은 적극가담 없는 상태로, 3번, 4번, 5번은 적극가담 있는 무효인 이중매매 상태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제 1번 쪽에서 실수가 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1번에 답을 선택하는 실수를 했다면, 그러면 적극가담 체크를 하는 습관이 아직 없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틀리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자, 다음번에는 문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가담 체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47번은 표현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일정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또는 권한을 넘은 상황, 그리고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상황이 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마치 유권대리와 동일한, 자,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해서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다. 개념은 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억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가 있고, 이렇게, 자, 소멸 후의 상황이 있고 권한을 넘은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일단 구조만 갖추어지면 표현대리는 제법 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고,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의 종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어떤 형태로만 있으면, 뭐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서 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 그러니까 유효한 행위로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좀 주의할 점은, 자, 효과가 동일하다는 거지 표현대리가 되면은 유권대리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유권대리처럼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유효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했다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니은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골라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뭐 아예 대리권이 없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 권한을 넘은 행위와 기본대리권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포함이 다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일상가사 대리권, 사자의 행위, 뭐 공법행위 대리권 전부 다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지문이 좀 어려운데, 교회 대표자가 총회의 거리를 거치지 않고 교회에게 조회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재산의 법적 성질이 총유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물권법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이 첫째 줄에 있는 문장이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순간 강행 규정 위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강행 규정 위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거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강행 규정 위반 법률 행위가 표현 대리가 안 된다 하는 측면을 출제를 할 때 보통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이라든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같은 걸로 출제하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이 당시 기출 문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총유물 처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판례가 새로 좀 신규 판례가 나오면서 등장을 한 부분이라, 자, 이 판례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읽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삼각형을 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니은, 디귿에서 깔끔하게 판단이 되어줘야, 그래야 이제 소고법을 통해서 기억번 골라야 되니까 기억번 안 들어간 거
지워주시고 이제 니은 디귿은 맞는 지문이니까 니은 디귿 들어간 지문들은 또 빼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고 최소한 1번하고 3번 싸움으로 좀 압축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1번 쓰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단지 리을번 판례가 좀 숙지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사실 학습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응용 지문까지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2번, 4번, 5번 써서 틀리신 분들은 뭐 학습적으로 이런 거보다도 기술적으로 자, 이렇게 속어법 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표현 대리 개념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인 건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니까 자, 맞췄냐 틀렸냐 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으로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수정만 해주시면은 다음번 모의고사엔 또 반영이 되고 본 시험에도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틀리시더라도 내가 2번, 4번, 5번으로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48번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인데 미성년자 법률행위 사례인데 극상 문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자, 주제만 알려드릴게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한 부분의 취소 또는 그 효과 부분을 출제하는 부분은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지금 취소를 했을 때 이제 반환해야 되는 부분, 디귿번 지문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리을번 최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 법조문을 외우지 않고서는 좀 판단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엄밀히 이 디귿 리을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아예 내가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딱 시작할 때 미성년자까지만 읽고 패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시간이 남았을 때 혹시 뭐 취소 파트 배우다가 들었던 기억으로 좀 추릴 수 있다면 추리면 좋겠는데 뭐 그런 부분도 굳이 노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시험 범위가 아닌 단원에서 출제가 됐을 때는 빠르게 패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자, 1번 지문이 굉장히 유명한 지문입니다. 문장이 좀 긴데 필요 부분을 좀 추려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그럼 계약이 이미 없어졌지만 자, 착오가 있었다면은 매수인 쪽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지문이에요. 자, 문장이 좀 길어서 괜히 중간을 읽으면 또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착오 파트에서 해제한 후에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그 뒤에 분명히 취소할 수 있냐는 질문 따라올 거다 생각을 하고 판단해 주시면은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 정도 정답 1번에 나왔으면은 다음 지문들은 읽지 않는 게 시간 관리상 좀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취소하려는 자의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이 사람이 취소를 하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념상 중과실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은 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이 취소는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있을 수가 없겠다. 합법적인 행동이니까 불법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소송행위니까 자, 소송행위 또 공법행위 이런 부분은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 5번 질문은 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착오의 경우에는 원래 취소가 안 되죠, 규정상. 하지만 이제 2014년도에 판례가 새로 나오면서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알고 이용했을 때는 취소권이 허용된다는 부분에 판례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늘고 있으니까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그냥 취소 안 된다로 끝내지 마시고 알고 이용 얘기 따라오는지 확인을 좀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에서 빨리 답을 안 고르면은 2번 지문이나 4번 지문 같은 게 삼각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대단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측면에서 1번에서 멈추는 선택을 잘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50번입니다. 자, 지상권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을은 갑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받았고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그러면은 사례 형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조를 정도 파악해 놓는데, 자,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지상권이라고 하면은 토지 갑,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을, 그리고 지상권, 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지상권 사례가 나왔을 때는 토지 건물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좀 그려두는 게 문제 파악하기 좀 용이하겠습니다. 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해보면은 지상권은 양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의사에 반하든 금지특약이 있었든 전부 다 양도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지상권 양도는 실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실수 없어야 되겠고요. 자, X 토지를 양수한 자. 자, 지금 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토지를 가져갔죠. 자, 이렇게. 자, 기역번은 지상권을 가져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 제가 임의로 정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토지 건물 좀 따로 그려놓으면 관계 파악이 용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양수한 자가 있었을 때 지상권 존속 중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지상권 물권이니까 소유자 밖에도 권리 주장 가능하고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존속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이렇게 지상 건물이 현존한다면 을은 일단 갱신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갱신이 거절당한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통해서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팔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에는 최단 기간 적용을 받게 돼요. 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전세권 같은 데 나오는 말이에요. 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소멸 청구하고 뭐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청구하든 6개월 뒤에 종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지상권은 건물의 철거를 방지해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만약에 소멸시킬 수 있게 되면은 철거 위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 지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경고한 건물일 때는 30년, 일반 건물일 때는 15년, 공작물일 때는 5년의 최단 기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보다 길게 정한 건 약정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 중에 하나를 적용하는 거지 소멸 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지상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그럴싸한 느낌이 나는 거는 전세권 같은 데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항상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세 가지는 차이점 구별을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맞는 지문은 하나도 없다가 되겠네요. 자, 관계 파악만 정확하게 됐다 그러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침착하게 시간을 조금 더 한 2, 30초 더 쓰더라도 이렇게 관계도를 좀 그려가면서 하시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1번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인데 뭐 정답보다도 문제에서 우리가 볼만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1985년에 허락 없이 타인의 토지에다가 봉분 형태로 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를 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금지가 됐어요. 하지만 장사법은 2001년 시행인데 2001년 시행 이걸 이제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001년도에 시행되고 장사법 시행 전에 이렇게 85년이면 시행 전이죠. 시행 전에 분묘가 설치가 되면 봉분 형태로 설치가 되면 자, 그러면 장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시효 취득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사실 마지막 시효 취득이 2021년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1년에 설치한 분묘가 2021년에 마지막 시효 취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현재 2024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시효 취득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질 상황입니다만 분쟁들이 시효 취득 분쟁들이 지금 한창 판례로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출제에서는 분묘기지권 주제가 시효취득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에 장사법 시행일을 주면서 시행일 이후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시효취득 되냐고 물어보면 시효취득 안 된다고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시효취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설치 날짜가 시행 전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효취득은 하는 게 맞는데,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봉분으로 등기를 대신하고 그냥 시효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여야 부분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시효취득을 했을 때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청구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뺏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소유권 시효취득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시효취득을 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렇게 묘를 추가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계속 더 사용하는 그런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있는 묘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부분은 전통 관습이니까 허용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자,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저 사실 제사 지내러 안 가요. 이러면 분묘기지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로 점유의 포기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묘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전통 장례 문화니까 점유의 포기가 있어야 소멸한다가 아니라 없어도 소멸한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사안, 자,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 의무가 과거의 판례에서는 없다. 자, 지상권처럼 지료가 필수가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타인의 분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토지를 분묘 써놓고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낸다는 게 지금 자본주의 문화에서는 좀 안 맞다 해서 판례가 최근 들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료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자,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받겠다고 하면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시효취득 이외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부터 지료 지급하는 판례들도 나와 있으니까 자, 시효취득의 경우에 청구한 날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번하고 5번하고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 이슈를 잘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52번 지역권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역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지역권은 신규 판례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냥 조문 위주로 내는 거니까 자주 문제만 푸시면 굳이 책을 여러 번 보거나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도 문제로서도 충분한 암기 대응이 될 겁니다. 자주 문제 푸시기 바라고요. 자, 토지의 일부가 승역지인 건 괜찮죠. 자, 여기가 요역지라면은 안 될 일이에요. 자, 지역권은 땅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용익물권이니까 승역지 일부를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취득하면 그러면 땅을 위한 권리니까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조문이죠. 자, 그리고 지역권과 요역지는 붙어 다니는 그래서 분리 양도가 안 된다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했을 때 자,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비교적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자, 시효 취득을 해서 이제 통행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남의 토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어떤 트렌드가 자, 분묘기지권에서도 그렇고 통행지역권에서도 그렇고 시효 취득을 해서 합법적인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보상 내지는 뭐 지료지급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쪽으로 판례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좀 자본주의화가 좀 점점 심해지면서 남의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합법이더라도 돈은 내야 된다는 개념의 판례들로 약간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은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될 거고요.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은 없고 방해 제거 예방은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었네요. 네, 53번입니다. 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뭐 종합 문제 정도 되겠죠? 자, 물건
이외의 재산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자, 되는 경우 하나만 생각해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저당권이 보통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거예요. 물건에 설정되는 거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를 경매하기 위한 저당권도 설정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재산권도 물권에 객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지문은 X가 될 거니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토지 소유자와 온천수를 쓰려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온천수 쓰기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권리는 권리겠지만 물권은 아닐 거예요. 물권은 그렇게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는 온천권이라는 이름의 물권은 없습니다. 뭐 채권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물권법정주의조문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관습법이라고 했을 때 그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즉 실정법 전체를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정법이라면 이제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법을 말하는 건데, 근데 자, 국회에서 제정한 민법 뭐 이런 부분들, 자, 국회 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 법의 체계로서 인정되는 뭐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딱 국회 제정 형식적 법률만, 무슨 법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물권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자, 이런 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 공원이 있으면 내가 이익을 누리겠지만 그건 내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공원이 있어서 내가 거기 우연한 혜택을 누리는, 마치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나에게 비춰오듯이 공원이 있어서 그냥 우연히 누리는 혜택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면 앞으로 소유자가 될 예정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이상에는 물권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럼 물권을 취득했다는 건 틀렸죠. 그래서 온천권이라든가 공원이용권 또는 미등기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혹시 물권이냐라고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그런 물권은 없습니다라고 나온 판례들이니까 한두 번만 잘 숙지해 주셔도 시험에 나오면 조금 쉬운 문제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54번 문제는 난이도 극상 문제로 따로 해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중간에 풀으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물론 자, 이게 문제를 잘 뜯어 보면은 그러면 좀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는데, 자, 지금 기억번 지문 같은 경우에 강제 집행에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시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 지문 때문에 결국은 정답 고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뭐 철거 청구라든가 또는 물권적 청구권 문제라든가 또 점유보호 청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우연히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중매매라든가 중간세약 등기처럼 정형화된 사례가 아니고 처음 보는 형태의 사례를 만나면 일단은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늘 보던 사례 우선적으로 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런 문제 이제 건드려 보는 정도고, 특히 요즘처럼 박스 문제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한두 지문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을 넣어놓고 답을 못 고르게 보기 지문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 이렇게 낯선 문제들은 바로 패스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굳이 못 맞춰도 괜찮으니까 넘겨도 괜찮아요. 55번입니다. 자,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 경락인 말하는 거죠. 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자,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면 이행 판결이죠. 자, 이행 판결 떨어지면 말 그대로 등기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리고 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등기를 요구하기에는 등기를 줘야 될 등기 의무자가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상속재산이 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망 시점에 바로 포괄 승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바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미 채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자, 말소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은 부종성이나 성질에 의해서 소멸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기존 건물이 멸실 후 건물을 신축했을 때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그냥 쓰려고 한다면 준공연도라든가 이런 표제부의 기록 사항들이 들어맞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 자,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만 없으면 유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갑구나 을구란에 있는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그 사항란 등기들 유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렇게 표제부 기록에 관련된 이런 등기를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멸실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그냥 쓰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56번입니다. 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지문이 좀 읽기가 조금 불편한데, 자, 악의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맞는 말 같아요.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과실 없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한자로 써 있어서 좀 읽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이 과실은 열매고 이 과실은 실수입니다. 그럼 귀책 사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리 악의 점유자라도 귀책 사유가 없는데 보상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랬으면은 보상 의무가 없다로 판단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실 없이를 놓치는 순간 1번 지문이 너무나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밑을 안 읽고 지나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 풀다가 저 1번에 과실 없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자, 점유회복 관계에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자, 점유자의 귀책 사유 있을 때만 인정되고 있다는 거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자,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겠고, 자, 의미를 물어본다면 자주점유는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 타주점유는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이지만 그 사람의 소유의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그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매수인이면 자주, 임차인이면 타주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니까 의미를 물어보는지 결정 방법 물어보는지 잘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자, 점유자가 뭔가 주장하다가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유자는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일 뿐 타주라는 증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추정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멸실훼손 됐을 때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 배상이에요. 그런데 타주점유자라면 현존이익 한도로는 안 되겠고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선의 자주, 그러니까 내 건 줄 알고 망가뜨렸을 때에만 손해배상 범위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 저 타주까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까지만 빨리 잘 해결을 하고 왔다면 5번 지문이 쉬워요. 자, 점유자가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이렇게 합쳐서 주장할 때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앞선 점유자의 하자도 그대로 승계를 해서 내 점유 10년, 앞사람 점유 5년, 합쳐서 15년 주장할 때에는 앞에 사람이 악이면 나도 악의 점유자가 되고 앞에 사람이 타주면 나도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걸 감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악이나 타주가 되기 싫으면, 하자를 승계하기 싫으면 분리해서 내 거만 점유를 주장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 개념만 잡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라서 자, 5번까지 잘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1번에서 성급하게 덥석 답을 고르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57번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문제인데 상린관계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주의토지통행권 얘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린관계 조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조문을 외우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트랩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린관계 문제는
안 풀고 지나가는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냥 상식적인 개념에서 풀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지금 경계표 같은 담장 설치할 때 자, 면적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자, 여기에 측량 비용만 면적 비례 부담이고요. 설치 비용은 그냥 중간에 생기는 담장이니까 서로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 주셔야 되는데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장이라 시간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 니은번에 자,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자, 보상을 하고 여수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여수가 남는 물이라는 것만 읽을 수 있었으면 그럼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물을 구하기 어려우면 좀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은 나한테 좀 흘러 넘어오게 이렇게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암기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런 말은 거의 공부를 할 일이 없는 지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에 건드리면 이런 부분에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상권자 소유자가 아니지만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하는 인지사용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린관계는 인접해 있는 사람 상호간이면 소유자 간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간에도 허용된다는 개념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분할되면서 무상의 주의 토지 토용권 생길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분할을 하면서 맹지가 발생되게 되는데 원인 제공한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특정 승계인에게 토지가 넘어가면 이제 무상의 통행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 지금 기억 리을번이 기출에서 많이 나오던 지문이라 가지고 답을 고르는 게 불가능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니은번 지문을 읽는 게 좀 어려워져 버리면은 요 5번 지문과의 좀 혼란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야 뭐 난이도 하짜리 내용이지만 자,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낯선 지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린관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되는 거니까 자, 중간에 건드리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은 현재 2번이었고요. 그리고 네, 58번 보겠습니다. 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취득 시효에서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걸 위주로 배우는데 그 외에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든가 또는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도 배우죠. 그리고 지상권 시효 취득은 안 배웁니다만 그 외의 권리들도 시효 취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되는 권리들을 외우려고 그러면 약간 안 끝나는 느낌이 나고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권리들을 외우면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시효 취득이 안 되는 민법상 권리라면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정도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거의 저당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하나만 잘 외워놨어도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쉬운 취득 시효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맞췄다고 뭐 좋아할 일은 아니겠고 단지 이제 암기 점검 정도 느낌으로 확인차 해주시면 되겠고 취득 시효는 어렵게 나오면 사례 아주 복잡한 사례로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단순 암기만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지금 58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59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 문제가 될 텐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금 과반수가 있네요. 자, 등기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 방법 협의는 따로 없다 하는 상황에서 옳은 것 했을 때 일단 과반수가 있는 공유 문제를 볼 때에는 사용 방법 결정이나 임대는 전부 다 과반수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1번에 토지가 나대지일 때 갑은 아무리 과반수지만 을의 동의 없이는 건물을 신축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신축은 사용 방법이 아니라 아예 뭐 법정상권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처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축은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걸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임대하는 부분이라면 과반수 혼자 해도 되지만 신축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병이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갑은 그 무단 건축한 자를 상대로 뭐 철거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테고, 손해배상 청구는 돈을 받는 거니까 자, 그건 지분의 비율로 받아야 될 테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3분의 2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3번 정의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서 점유를 한다면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자, 이 점유는 합법적인 점유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소수지분권자인 을로서는 과반수의 허락을 받은 정을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자, 이때는 과반수 허락을 받은 점유자인지 아닌 점유자인지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 되는지 판단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했다면 을의 지분이 등기부에서 사라진 모양새가 나왔는데 또 갑의 지분 자체는 또 올바른 지분이기 때문에 자, 을은 갑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3분의 1 자기 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싹 다 무효면 다 지울 텐데 지금 갑의 지분 부분은 또 유효이기 때문에 다 지우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5번 질문, X토지에 관해서 무의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전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자, 4번 지문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과 달라요. 제3자 이름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찍히면 이건 싹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 갑이든 을이든 아무나 가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전액을 청구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말소 등기는 전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니까 주의해서 봐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공유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분의 비율이 바뀌고 또는 공유자가 2명 또는 3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책을 보는 건 이제는 그만하시고 문제에서 지분 비율이 바뀌거나 했을 때에도 내가 풀 수 있는지가 점검이 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 가면은 내가 외운 대로만 탁 나와주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좀 되어 있었을 때 문제가 좀 편안하게 좀 되려 암기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60번입니다. 자, 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지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다고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이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자, 국가에서 수용을 했을 때 수용보상금의 물상대위는 됩니다. 하는데 자, 협의 취득은 이게 수용과는 좀 약간 법적 개념이 달라서 협의로 취득한 거니까 이 개념을 매매 같은 개념으로, 그럼 이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 대금 같은 개념으로 읽어주셔야 되고, 협의 취득으로 국가가 가져갔더라도 일반 수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으로 경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자, 그렇다면은 물상대위까지 할 일은 없어야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행정법과 어떤 뭐 이런 부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용과 협의 취득의 차이점을 이해로써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협의 취득 보상금을 매매 대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시험 범위 살짝 벗어난 내용 있었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닌 게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고요. 한 5번 정도 활용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 삼각형이 나더라도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거지만 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을 때 채무자는 그게 몇 년치든 간에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건 틀렸죠. 자, 그리고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는 건 원칙을 깨는 약정이니까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채권과 같이 다녀야 되고 분리, 양도, 뭐 담보 제공하는 것도 양도의 일종이니까 설정, 양도 이런 거 다 할 수 없다로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로. 그래서 1번의 삼각형이 나더라도 나머지를 제거하고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 협의취득 보상금이 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1번 이렇게 고르면 곤란해요.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는 확정적으로 답이 나왔다 이럴 때 아니고서는 함부로 딱 밑을 제거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는 틀린 자리가 딱 잡혔을 때 멈춰도 아주 뭐 괜찮은데, 근데 옳은 거 고르시오 문제에서는 답이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애매하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크로스 체크를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원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차랑 차이점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 전전세 등이 다 자유예요. 설정 계약으로 미리 금지하지 않은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임대차의 경우에는 동의 안 받고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를 하게 되면은 해지 사유가 되는 것과 구별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없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고 언제든지 소멸 통보하고 6개월 뒤에 소멸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주택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됐을 때 최단 기간 2년이나 1년을 보장해 주는데, 전세권이나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 됐을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의 크기를, 권리의 힘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이 원전세권자가 경매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전세권자가 경매를 아직 할 수 없는, 전세권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도 종료되고 전전세권도 종료되고 둘 다 종료된다면 원전세권자든 전전세권자든 경매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원전세권자가 지금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개념으로 푸는 문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4번. 자,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유지, 수선을 위한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상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임대차는 필요비를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좀 차이점 구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사용을 지배하는 자니까 불법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반환 청구 개념의 일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62번입니다. 자,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에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었고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생겼을 때에도 이래도 유치권은 인정이 될 거예요. 자, 유치권은 결령관계가 있는 채권만 유치권이 되는데, 이 결령관계는 그 물건과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점유와 채권 사이의 관련성 꼭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와 채권이 같이 취득되던, 점유와 채권이 이렇게 따로 취득이 되던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겠고,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간다면 유치권이 성립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따지면 점유도 필요하고 채권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채권 발생, 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에 유치권 성립이 되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채권이 먼저 있었고 점유가 나중에 확보된다면 점유 시점에, 그러니까 모두 다 갖추어진 시점에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틀린 지문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밑을 안 읽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 간단하게 보면,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한다면 간접 점유 자체는 괜찮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이 말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안 되지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유치권자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닌 사용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승낙을 받아야 될 거고요.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보존을 위한 사용은 허락 안 받아도 할 수 있겠고, 보존을 넘는 사용은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5번에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해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였으니까 1번에서 빠르게 선택을 하는 선택이 나와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63번입니다. 자, 저당권 관련 문제가 될 텐데 참고로 저당권 문제는 정형화된 패턴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에 좀 자신이 없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사례형 저당권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고, 자, 문제로 봤을 때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법정지상권 계통은 이럴 때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자, 나대지 저당권으로 출발했을 때 저당권자가 이 건부감가 현상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나중에 동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어떤 것도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발생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말은 앞뒤 사정을 생략하더라도 이미 상단 제시문에서 안 되는 걸로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말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빠르게 가능하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벌써 그리고 상황 파악하고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할 거라면은 차라리 패스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상태가 됐고,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가능한 일괄경매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일괄경매는 나대지 저당권으로 출발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때 일괄경매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갑이 이제 토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은 A에게 넘겼기 때문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괄경매 안 되겠고요. 그리고 리을번 저당권 설정된 뒤에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D는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제3취득자라고만 확인이 됐다면 그 비용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가 될 텐데, 자, 리을번이 제3취득자 질문이라는 걸 캐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거 고르셨을 때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내용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암기 형태로까지 잘 정리된 학생들한테는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뭐 읽어가면서 그제그사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난이도 상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패스하고 천천히 시간 남겨서 뭐 그려볼 수 있는 건 그려본다든가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운영상 저당권 사례는 좀 중간에 푸는 건 그렇게 크게 이득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64번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사례 문제도 아니고 근저당권은 좀 출제되는 지문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서 맞춰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좀 전에 나왔던 일반 저당권 사례 문제는 사실은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물어보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자,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잘 정리돼 있어야 되겠어요. 자, 경매 신청으로 인한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될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확정된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되는 원본은 우선 변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자, 이자나 위약금은 확정 이후의 것도 우선 변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정답으로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근저당권의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자, 1번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설정행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도 있어야 할 겁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외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읽어지면 체크하고 안 읽어지면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자, 피담보 채무 확정 전이라면 뭐든지 변화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액들이 다 변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1번이나 2번은 근저당권의 성질에 관련된 지문, 그리고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도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특성상 담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질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그래서 살짝 삼각형들이 이렇게 혹시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문들이 잘 숙지돼 있으면은 정답을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거니까 근저당권은 중요 사항 위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5번도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자, 누가 얼마를 갚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무자도 물상보증인도 제3취득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걸 변제를 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 후순위 전세권자나 후순위 지상권자였다면 제3취득자니까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했을 텐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할 수 없다는 거 좀 조심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65번입니다. 자,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고요. 출제 지문이 많지 않아요. 사례가 아닐 때는 특히나 더더욱 그냥 조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정확하게 확인이 돼줘야 되겠고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가 맞아요. 자, 승낙은 발송하면 계약 성립의 효과를 일으키지만 청약은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의사표시니까 도달하면 효력 생기고 도달 이후로는 철회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자, 여기까지는 뭐 틀린 부분이 없어요.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X. 자, 청약은 구체적이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상대방이 꼭 특정돼야 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면 교차 청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양쪽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될 거고요.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 발송 시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양쪽 청약 모두 도달 시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오지 않으면 최초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고요.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기간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있어야 되고 승낙의 통지를 그 해당 기간 안에 받지 못한다면은 이 청약자가 자기 청약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자,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혼자만의 생각일 뿐 효력이 생기기 어려운 이야기겠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꼭 승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틀리면 안 될 지문입니다. 실수하는지 확인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66번입니다. 자,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한 해 걸러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아주 편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될 문제예요. 약간의 암기를 동반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의 성질이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 외워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매랑 비교해서 증여는 편무 무상 계약, 자, 임대차랑 비교해서 사용대차는 또 편무 무상 계약. 그리고 현상 광고 계약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자, 이게 편무 계약인데 유상 계약이라는 특이점이 있고 또 흔치 않은 요물 계약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물 계약이 그렇게 뭐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자, 대물 변제,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같은 계약들은 요물 계약이다. 요 정도까지는 암기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교환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자, 매매는 쌍무 계약이고요. 자, 쌍무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라는 말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포함 관계를 본다면 유상 계약이 조금 더 넓은 개념, 그리고 쌍무 계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가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포함 관계가 되게 되고, 요 사이 구역에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편문대 유상인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상이면 쌍무계약이다는 틀렸지만 쌍무면 유상계약이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주 출제됐던 기초지문이니까 자, 확실하게 확인돼야 되겠고요. 자, 계약금 계약은 흔치 않은 요물계약이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유상계약이 아닙니다. 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67번입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고요. 뭐 키워드 외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문장을 좀 잘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이 즉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소를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겠습니다. 채무 변제랑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것은 영수증 교부 정도예요. 그리고 2번. 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당사자 간에 돌려주는 문제라면 동시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전 등기 말소랑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을 동시행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3명이서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 이자나 과실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경매당한 사람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해주셔야 될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조금 읽어가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키워드를 배당금 반환이 동시행에 걸리는 건 아니다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경매무효를 키워드로 외우기에는 경매무효도 동시행 관계로 인정된 판례가 좀 일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무효를 약간 신호로 사용은 하시되 정확하게 뒷부분에 가서 배당금 반환 이야기 나오는지 확인하고 동시행 관계 아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원래 동시이행 관계에 있던 채무는 그게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수령지체 한번 빠졌더라도 자, 이게 배송을 했는데 수령을 잠시 안 했다는 것일 뿐 뭐 대가 지급의 이 측면에서는 누가 먼저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행의 제공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은 동시이행 항변하면 안 되겠지만 자, 문제 지문에 보니까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배달 갔다가 그냥 돌아서 가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배달 갈 때에는 대금 지급과 자, 이렇게 물건의 이행을 동시행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는 다 틀렸고요. 5번 지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읽으실 때 중도금 지급할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의 등기 이전 기일이 도래했다면 날짜가 다 지났으니까 자, 남아있는 쌍방의 모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묶이게 될 거고 그러면 원래는 선이행이었던 중도금조차도 등기랑 동시이행 관계로 될 거다라는 판례예요. 자, 첫째 줄을 읽을 때 중도금 지급 지체 중에 등기 이전 기일이 도래했다 느낌으로 읽어질 수 있게끔 관리가 좀 돼야 되겠고 출제 많이 하는 지문이니까 자,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중도금으로 읽을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67번 문제에 배정되어 있는 지문 5개가 전부 다 출제 기록이 좀 많은 지문들이에요. 배당금 반환 지문도 그렇고 손해배상 지문도 그렇고 수령지체 지문도 그렇고 다 주요 판례들이니까 자, 문장을 읽을 때 내용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68번입니다. 자,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채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예요. 좀 정형화된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접근해서 풀을 수 있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은 수익의 의사 표시도 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요약자, 낙약자, 매매 계약하고 대금은
을이 병에게 이렇게 됐구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수익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수익에서 표시를 하면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외에 해제, 취소, 원상회복 이런 데 관여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익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제까지 할 수는 없겠고요. 해제는 갑이나 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을이 채무불이행했다면 해제는 갑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고 보상관계 하자 질문인데 갑과 을의 관계가 보상관계니까 보상관계가 이행되지 않으면 보상관계 하자예요. 자, 이걸 이유로 항변하는 거고요. 일종의 동시 이행 항변을 하면서 등기 넘어올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질문은 갑과 병 사이에 채무가 부존재한다면 이건 대가관계 하자예요. 자, 대가관계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약간 관계도를 그려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보상관계에서 발생되는 건지 대가관계에서 발생되는 건지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안 주고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자, 당사자 파악에 실수가 없도록 관계도를 항상 형성해 놓고 문제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병이 대금을 수령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됐어요. 자, 이랬을 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만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지급할 때는 병에게 줬지만 갑과 을 사이에 돌려주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동시 이행 항변도 가능하고 원활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병은 당사자 아니니까. 자, 그리고 병이 수익에서 표시를 했다면 수익자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동하면 안 되겠고 자,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보상관계 쪽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해제나 취소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자, 합의 해제 같은 걸 통해서 병의 권리를 없애려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수익자의 신뢰를 침해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나왔을 때 보상관계, 대가관계 하자 구별하고 수익자의 권리 관련된 지문들 체크하고 자, 이게 뭐 많지 않은 분량에서 사례 출제가 나오는 거라 사례 문제 중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득점을 해볼 만한 구역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69번입니다. 자,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계약의 해제랑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따로따로 생겨난 권리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되고 해제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권리 행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해제가 되고 최고를 해봤자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를 안 하는 것들은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최고를 해도 불가능한 거면 내 채무, 대금 지급 채무 같은 걸 제공을 해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최고가 필요 없으면 다 반대 채무 제공도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됐을 때 자, 일반 해제랑 다르게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그리고 또 대금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 부분을 합의 사항에 집어넣는다면 손해배상 시킬 수도 있고 이자 가산 시킬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러 손해배상 시키거나 일부러 이자 가산 시키지 않는 이상 합의 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 이자 가산에서 반환하는 것도 없다. 항상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합의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없다, 이자 가산 없다. 두 가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그 양수인은 그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해제 제3자에서는 등기하지 않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채권을 양도받았던 물건을 양도받았던 이해관계만 걸리면 제3자라고 하는데 해제 제3자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3자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70번입니다.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번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고 하면 자,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지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행의 착수 전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건 없어요. 그러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져야 돼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습니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다. 대금 반환할 때 이자가산 없다. 계약금으로 하는 해제에는 원상회복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렇게 자, 2가지씩 좀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자, 니은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느냐를 묻는 질문인 건데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일 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대금 지급 채무 같은 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허가를 받았다는 거를 대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행 착수가 아니겠고요. 자, 중도금 지급됐다는 얘기만 안 나오면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자,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를 아직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마찬가지 디귿번도 자,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지 이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이행의 착수는 뭘 주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돈을 주거나 등기를 주거나 이행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는 청구를 시작한 거지 이행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를 할 수가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건데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도금 지급 정도만 이행의 착수로 출제를 하고 있고 이런 그 허가 받았다든가 또는 대금 청구 소송 제기했다 이런 부분들 이행의 착수 아닌 걸로 출제 자주 하고 있으니까 자, 깔끔하게 구별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해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네, 71번입니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매매 1번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따로 안 정해지면은 균분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면 공평할 텐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약정을 해도 이 비용 부담 규정 계약법 규정들이 대부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위법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가 되겠고요. 뭐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면 그만큼 매매 대금을 좀 깎아준다는 이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법률과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무효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권법 조문들은 어기면 무효가 되는 경우 많지만 계약법 조문들은 임대차 조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임의 규정이라 좀 어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을 할 거라면 동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냥 동시 이행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목적물이 인도도 되지 않았고 대금도 완제가 되지 않았다. 서로 둘 다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그 물건에서 생긴 과실, 열매는 매도인에게 속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이자가 생겨요. 자, 그러면 돈이 있는 반대쪽으로 과실이 가면 돼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매매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다면 돈이 다 입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지금 돈을 매수인이 아직도 들고 있는 상태고 이자를 매수인이 챙기고 있으니까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도록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3번 지문에서 매매 대금이 완납됐다 이렇게 나오면 돈이 입금돼서 이자를 매도인이 먹고 있으니까 과실을 매수인이 가져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과실이 있는 곳이 반대로 가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자,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안정했을 때 여기 중요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성립일부터 10년간 행사합니다. 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을 받게 될 거고요. 자, 만약 기간을 정했다면 꼭 10년이 아니라도 돼요. 3년이나 20년으로 바뀌어도 괜찮고 정하면 그 기간까지 할 건데 안 정하면 성립일부터 10년간 기회를 주는 겁니다. 5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법률적 제한. 자, 법률적 제한을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권리하자라고 말하게 되면 선의 매수인이 해제가 너무 용이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의 하자로 분류를 한 거예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적 제한은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2번입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질문이고요. 자,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자, 유익비는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상환 청구를 합니다. 자,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 하나를 자, 돈 줄 사람인 임대인 또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클 때에는 지급할 사람이 상환기간 허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 현존을 확인해 보고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맞네요. 자, 2번. 자,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여 부속시킨 것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 또는 매수하여 부속한 것들 중에 독립성 있는 재산을 계약기간 끝날 때 임대인에게 팔고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은 일단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를 2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나 비용 상환 청구에는 없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에는 있는 일단 갱신 청구를 먼저 해보고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기는 하죠. 자, 임대인이 먼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해서 종료의 의사를 말했다면 물어보기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말했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만 갱신 청구를 생략하는 판례가 있고요. 그 외에는 갱신 청구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누가 봐도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게 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대항력을 취득하는 임대차 대항력 취득하는 방법 세 가지죠.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는 방법,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 등기를 하는 방법, 주택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주민등록이나 인도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 취득하는 방법. 세 가지 대항력 취득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5번에)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될 테니까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뒤에 종료할 겁니다. 자, 주택상가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 1년을 지켜줘야 되고 해지 통고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헷갈리는지를 점검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주택상가가 아니죠. 토지니까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되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6개월, 1개월 뒤에 종료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73번입니다. 자, 건물 임대인이 갑의 동의를 얻어 자, 임차인의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의를 받아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걸 을이 병에게 다시 빌려주고 병이 쓸 수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자, 갑과 을의 임대차가 합의 해지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의 합의로 갑과 을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가 역대 가장 많이 정답으로 출제가 된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니은번에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전대차 계약상으로는 병이 을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 당연히 있지만 갑에게 권리 주장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의무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병이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정도입니다. 자, 이 매수청구권들은 뭐 철거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요것만 갖춘다면은 직접 또 행사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디귿번, 자,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기간 만료됐을 때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반환하면, 갑에 대한 의무를 하면, 그러면 재차 을에게 또 반환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 하게 하진 않아요. 자, 만약에 을에게 반환했다면 갑에게 또 반환해야 될 수도 있지만, 갑에게 반환했다면 을에게 또 주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바라는 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이라든가 반환 의무를 좀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조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리을번에 이기 차임 연체에 해당해서 계약을 해지당하는 상황이라면 합의 해지랑은 달라요. 자, 이거 앞선 계약이 이렇게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전차인도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될 테고, 채무불이행 아니고 해지 통고로 사라진다면 전차인에게 알리라고 할 텐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해지 통고랑 해지랑 달라요. 자,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기역번, 리을번이 X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동의 있는 전대차가 나오게 되면 기역번 역대 가장 많이 기출문제 답으로 쓴 지문, 리을번 가장 최근에 전대차 관련해서 출제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리을번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네, 74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부 암기사항이 동반이 돼야 돼요. 특히 권리의하자 관련된 5가지 유형의 담보책임 중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이 경매 실행을 했을 때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다 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선의 매수인만 해제나 손해배상,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1번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했을 때, 자, 악의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겠지만 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경매 실행되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은 해제도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잘 외워놓으면 정답이 좀 쉽게 찾아지는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권리를 전부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때 배상 청구의 어떤 금액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의 손해배상은 전부 다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유일하게 실내이익 배상하는 법률관계는 계약 처결상 과실책임인데 출제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날수록 손해배상은 항상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한물권 설정된 형태의 담보책임이니까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선의 매수인만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됐고요. 5번 지문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니까, 자, 선의 매수인이면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청구를 전부 다 할 수 있겠고요.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악의 매수인이면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외워져 있다면 더없이 쉬운 문제고요. 외우지 않았다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출제 비중이 워낙 큰 단원이다 보니까 담보책임, 특히 권리하자 담보책임 규정들은 외울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75번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지문이고요. 자, 주민등록 신고할 때 행정청에 서류가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고, 항상 이 대항력 관련된 부분은 인식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에 수리가 돼야지 이제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대항력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리가 아니라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이제 수리 기준으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났다. 자, 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집을 떠날 때 해놓은 등기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을 받을 사람이 아직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못 받고 나간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임차를 한 새로운 임차인은 즉 먼저 돈 받을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조차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찍혀 있는 집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소액보증금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게 싫으면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소액보증금은 웬만하면 보장해 주는데 소액보증금을 못 보장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규정상으로는 이번 지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끝난 집 주택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판례상으로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은 토지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금액 구간이 넘쳐서 못 받는 경우들은 당연한 거지만 금액 구간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못 받으니까 조문 판례 신경 잘 써두시면 되겠고요.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저당권이 먼저 있었고 임차권이 후순위라면, 자, 경매를 했을 때 1번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유치권이 아닌 이상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로 인해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경매 절차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저당권보다 선순위, 최선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유지하고 또 소유권 가져간 매수인들은 임대인 지위 승계할 텐데, 지금 경매 과정에서 대항력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권을 갖추어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자, 전액을 순위 배당받을 때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자,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 일정 금액까지 받을 때에는 대항력 요건만 경매 전에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토지도 주택의 일부인 걸로 하고 있고, 토지 건물 매각 대금에서 전부 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76번입니다)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집합건물법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조문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 법률 관계하고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대지 사용권 지문들, 그리고 재건축 5분의 4로 결정한다는 거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좀 대응해 주시고, 그 외에 뭐 관리 규정이라든가 뭐 이상한 집합 건물의 어떤 재건축 이후에 뭐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출제가 되면 틀릴 각오를 하더라도 공부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모든 걸 외워갖고 하려고 해도 출제자가 숨겨진 조문에서 출제하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대지사용권, 재건축 이 정도는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만 각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는 성립할 수가 있겠고요. 마치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집합 건물이 생기고, 그리고 구분행위까지만 하면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구분 소유권 성립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2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민법상 공유물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데 집합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 사용한다는 건 개념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좀 쉽고 많이 나오던 지문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자, 자주 점유가 되기도 힘들려니와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시효 취득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 비율에 침해를 줄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인 있어도 보존 행위들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하면 돼요. 자, 공용 부분에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거나 하면은 뭐 제거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면 안 되겠고요. 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라가야 되겠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미리 정하면 분리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리 처분이 안 되는, 마치 지상권이 건물을 팔 때 따라가는 게 원칙인 것처럼 특약으로 분리양도 안 하면 지상권은 건물을 따라가는 종된 권리 원리처럼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을 따라가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77번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가담법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 유형상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 비슷한 담보물권이다라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 적용은 세 가지. 자, 물건이 대여금 플러스 약정이자보다 예약 당시 기준으로 더 비싼 경우, 그리고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인 경우, 그리고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암기사항으로 성질과 적용 요건은 풀 수 있는 거고요. 청산 절차의 세부 과정이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데 청산 절차의 세부 과정들은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만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사대금 채무는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몇 번 풀어보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 대여금이나 차용금일 때 적용하는 거지 매매대금 공사대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 아니니까. 자, 2번.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말은 청산금이 빵원인 거예요 지금. 자,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 빵원 통지하고 청산기가 2개월 지나면서 청산 절차 끝났는데,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이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과실 수취권도 채권자에게 귀속이 될 거예요. 자, 마치 매매대금 지급 완료하면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을 매수인이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귀속청산, 소유권 뺏어가는 절차, 처분청산 중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귀속청산하려면 가담법의 청산 절차를 지켜야 하고 처분청산하려면 공경매로만 할 수 있어서 사적으로 처분청산은 안 되겠지만, 자, 공경매로 한다면 처분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읽어주시면 변제가 선이행, 담보물권 말소가 후이행이니까 동시이행이 아니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청산기간 2개월 내라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자, 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지만 2달 뒤에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귀속청산 과정에서 직권말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경매로 하자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경매 신청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귀속청산은 할 수 없고 이제 무조건 경매로 가서 배당을 받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포인트는 이런 행동은 청산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과 변제기 도래 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이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도 많이 쓰는 지문이니까 5번 지문 잘 관리해 놓으시고 현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8번입니다. 자, 명의신탁 문제가 되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명의신탁 문제인데 문제가 길기도 굉장히 길고요. 자, 역대 실명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진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묻지 않는 질문들, 기억번에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냐 이런 질문, 그리고 자, 이렇게 니은번에 또 신규 명의신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리을번에
자, 원래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 문제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그 실제 계약 당사자를 신탁자로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한 걸로 법률행위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럼 중간생략형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또 뒤틀어 갖고 문제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범위를 초과하거나 하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만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은 뭐 1, 2분 안에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자, 전략적으로 이런 지문들은 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공부했던 걸로 대응해 볼 수는 있겠고요. 자, 이런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덮어놓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는 계약형 문제였고요. 리을번 지문에서 갑자기 중간생략형으로 틀어 잡은 문제니까 자,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덮어놓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극상 난이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 당시에 한 문제가 아까처럼 굉장히 어려운 78번 문제 냈기 때문에 한 문제는 그래도 좀 할만한 문제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춰라는 방법으로 난이도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면 할만하겠죠. 자, 소유권 이외의 물건도 명의신탁하면은 이 법 적용을 다 받습니다. 자, 실명법 적용 안 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자, 그 외에는 다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 적용이니까 실명법 제외고요. 그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로,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취급하는 판례이론 쓰면 되니까 실명법 적용 제외입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숨긴 게 아니라 대놓고 신탁한 거라 신탁법에 따라 규율을 받으니까 실명법 적용 제외예요. 자, 근데 그 외에는 다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하고 이러면 실명법 적용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해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해지는 유효라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무효가 됐죠. 종중배우자 종교단체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그러면 실명법에 따라 봤을 때 해지원인 등기 청구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종중배우자 종교단체가 유효한 명의신탁 한 상황을 주어야만 해지원인 등기 청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상태고요. 자, 3자간 명의신탁 또는 뭐 계약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번 명의신탁이 무효더라도 선악불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명법 4조 3항이고요. 자, 특이하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는 특별법이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80번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관련된 제도를 물어봤는데 자, 괄호 아래 들어갈 숫자로 이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권리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 건데 잘 좀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해야 돼요. 해당 구간에서 권리금 계약을 못한 사람은 권리금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 발생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받을 수 없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임대인이 영리 목적 사용을 1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면 좀 손실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전대차 계약이라든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권리금 제도 적용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거고요. 자,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되더라도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멸시효는 3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제도 신설됐을 때 최초 출제에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부분으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지문도 출제가 있었고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면제된다는 출제도 있었고 이렇게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한 출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권리금 제도 적용이 안 되는 영역들이라든가 권리금 보호받는 구간, 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문제들을 위해서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답이 소멸시효 3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완성형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내가 패스해야 될 부분 잘 패스했는지,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맞췄는지 위주로 확인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정도 난이도가 실제 시험에서의 난이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좀 덜 외워진 부분도 있고 이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점수가 합격권까지는 아직 못 가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거니까요. 자, 지금 답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내가 올바르게 체크를 해가고 있는지 위주로 점검해 주시고 6월 모의고사 때도 또 한 50점대까지만 좀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마무리 정리 8월 9월 하면서 60점대 이상으로 시험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용기 내시고 틀린 부분들 체크하고 점검하는 작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